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자꾸만 가격 낮춰서 팔려고 그래요.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반드시 증가해요. 그 우리 외환부유 가지고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반대신 거죠? 성장률도 과도하면 낮은 것만 못해요. 바로 그 다음에 경기는 급강하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 경제가 사실상 우리가 그쪽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고 상당히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일 것이다.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이유로 보면 중국 향 수출이 뭐 수십 프로씩 줄고 반도체 수출이 30%씩 줄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경제도 사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도 수출이 10%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달러와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전부 올라오고 있는데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약세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요,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를 봐야 돼요. 지금 흔히들 그러잖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또한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또 반도체 수출 특히 이 감소한 게 이제 우리 수출 감소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그러는데 반면에 자동차 수출 같은 거 많이 늘었잖아요. 일반 데이터 보니까 126% 증가했다고. 그 이제 한 면만을 보면 그런 그 오판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상승해서 그래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첫째는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 야 환율 올랐잖아. 수출가 깎아줘. 그러면 우리 수출업체 거의 100% 응해요. 그래서 수출은 줄어요. 그리고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 풀코스트 원리라는 건 뭐냐면 기업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미 규명해 놓은 거예요. 실증적으로. 그래서 그 이윤이 커지잖아요. 환율 상승으로. 그러면 기업들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수출가에 깎아요. 그게 현실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그래서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 수출액은 줄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명품일수록 가격을 인하하잖아요. 네. 매출액 줄어요. 우리가 그 예전에 EU와 FTA 협정을 체결했잖아요. 네. 그러면 유럽의 명품들 가격은 최소한도 30% 내지 40% 낮출 수 있었어요. 그만큼 관세가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유럽 명품 업체들은 또 그 FTA가 체결되자마자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려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 명품 매출이 금방 줄어요. 명품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죠. 근데 우리 수출은 명품 대열에 이미 올라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환율 오르면 우리 수출품 가격은 당연히 달러 가치로는 떨어지고 그러면 명품 대접 못 받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요.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자꾸만 가격 낮춰서 팔려고 그래요. 명품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올려가야 돼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든 것이지, 뭐 물론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환율이 먼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기 부진이 생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일어난 일은 원인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릴 길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환율만 안정이 되면. 그러면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려야 돼요.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반드시 증가해요. 근데 그걸 그 인위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내리게 되면 우리가 보유한 외환보유고 이걸 다 써버리면서 또 IMF 때 우리 그 악몽이 떠오르니까. 지금 정부 지금 대변하고 계시네.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수출이 줄어들기 직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가 883억 달러예요. 네. 또 환율이 급등해서 수출이 줄어든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는 298억 달러예요. 거의 300억 달러잖아요. 그만큼의 거액의 달러가 우리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로 공급됐어요. 네. 그럼 우리 원화 가치는 당연히 올라야 되고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부가 과도하게 지금 환율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지금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절대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선물시장, 외환 선물시장 딱 보면 정부 들어온 거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율 시장은 놔둬야 된다. 그 상황으로 낮아지게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그걸 낮춰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래로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경제 살려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율을 끌어줘 수출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잘못 믿고 그 정책을 펼쳐요. 그걸 실제로 환율을 끌어올려요. 그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환율 상승이 자꾸만 이 하향 압력을 받아요. 계속 떨어지는 압력을 받는데 정권 초기 한 2년 동안은 정권의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이제 힘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럼 시장의 힘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하락을 해요. 이게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또 문재인 정권, 또 지금 현재의 정권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네. 계속돼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6% 넘어요. 2021년도에 우리 경상수 적자가 GDP의 4.9%였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더 소비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5% 이상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환율만 시장에 맡겨두고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은 진지 5만 달러 넘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외환보유 가지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반대신 거죠? 지금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여서 이게 환율 방어를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소위 자금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한국은행이 그걸 매입해서 이제 외환보유고로 쌓는데 그러면 이제 화폐 발행이 그만큼 증가해요. 화폐 발행 한없이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그게 금방 한계에 왔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들어선 다음에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네. 그래서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뭐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이제 증권사들 또 이제 다른 금융회사들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분을 해외로 유출을 시켜요.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은 낮아져요. 그럼 국민들은 경제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국내에 계속 재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요. 국내에서 그게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돈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하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일본이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맞아요. 네, 그 외국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바람직하다. 설령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모든 게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해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 여러 정책들,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정책들을 제안받아서 다 시행해 왔는데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지금 일본이 초장기 저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 근본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인생의 지혜 아니에요, 이거는. 과유불급은. 성장률도 과도하면 낮은 것만 못해요. 바로 그 다음에 경기는 급강하해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 환율 1,330원 뭐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상황에서 또 미국과 중국의 뭐 반도체니 IRA법이니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하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국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또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환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계속 우리 펀더멘탈을 좀 나쁘게 보면서 환율은 계속 오히려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가 없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였잖아요. 작년에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어든 그 그렇죠. 사례를 빼고는. 그것도 하반기 이후에 올해 그 1, 4분기까지는 그랬고 2, 4분기는 다시 우리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미몽에서 벗어나라.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 아니다. 우리 보통 환율이 증가하면 환차이익이 늘어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의. 아니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증가한다니까요. 양적으로. 아니 양적으로 실적으로 다 증가해요. 다 증가해요. 네. 그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는데 2006년 10월 달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수출업자들 다 도산할 지경에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13만 2,600원짜리 수출품이 9만 원도 안 되게 떨어졌으니까 이 수출업체들이 150달러짜리를 개발해야 했었고 200달러짜리를 개발했었어야 했어요. 실제로 200달러짜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네.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망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기업도 그거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그 필사적인 노력 덕에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졌고 2015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7.4%까지 증가를 해요. 네. 그게 장기간에 걸친 환율 하락의 영향이라니까요. 또 세계 경제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 번영을 누려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이게 상승하잖아요. 그 나라는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 상승과 이 하락,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강세가 됐을 때가 좋다는 얘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원화 강세.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평균 환율대가 한 1,100원 중반대였잖아요. 이 정도만 다시 돼도 우리 경제는 확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자꾸 뭐 과도한 주장을 한다는 비난을 듣는데 우리 환율은 지금 900원 밑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하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일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1985년도에 네. 플라자 합의라는 걸 강요받잖아요. 네. 거기 사인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일본의 엔화 환율이 달러당 240원대에서 2년 만에 120원대로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호조해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더 커져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한때 엔화 환율이 달러당 74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경상수지는 흑자였어요. 네. 4분의 1 토막 나도 버텨내잖아요. 우리 경제가 당시의 일본보다 절대 못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력인 900원대까지 와도 900원대까지 와야 가장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낼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환율은 참 어려워가지고 네, 가끔 이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하여튼 지금 어려운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 거시경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라면 우리 한국
국내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서학개미라 그래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지금 환율이 정상화되면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차손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지금 1,300원대에서 미국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1억 달러 가져가기 위해서는 1,300억 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900원대로 떨어져 봐요. 그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90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400억 손실이 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가 그것조차도 지금 그 우려하는지 환율 상승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1,300원에서 1,200원, 뭐 이렇게 1,100원 이 환율을 유지하려는 요 움직임 이 자체가 아니라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환율 방어 정책이 1,100원이라든가 1,200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것을 없애야 그래야 원래 우리의 경쟁력이 900원대까지도 오고 그게 더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율 상승 정책이 막강한 것은 집권 2년 차까지가 끝이다. 환율을 상승시켰는데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환율 인상 정책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힘을 잃는다. 그러면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3년 차부터는 환율은 떨어진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그랬다. 네. 뭐 1,400원까지 끌어올려 왔지만 결국은 1,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 환율은 지금 현 정권의 3년 차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해서 어쩌면 900원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환차손을 생각하시고 해외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 말씀이 아주 과감한 환율과 관련해서 과감한 그 발상의 전환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건 달러 약세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네, 달러 자산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네, 하여튼 환율은 조금 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고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은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의 저자이신 우리 최용식 소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